두 기자님이 이제 CIA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영화 아닐까요? 그리고 왠지 약간 CIA는 뭔가 모르는 게 없는, 다 알 것 같은. 뭔가 다 아는 그런 좀 큰 정보기관 생각나요. CIA 하면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특수 공작을 담당하는 미국의 첩보기구인 CIA를 그것도 40년 가까이 감쪽같이 속인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정체는 CIA의 전 직원. 웬만한 스파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남자의 첩보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CIA를 40년을 속였다고요? 이야기는 1940년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 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치열하게 다투던 국공내전 당시 외국어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중국인 레리 우타이친에게 다가온 한 남자.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당시 친이 다니던 대학의 동급생 우쿠이밍. 그는 사실 중국 공산당 중앙연락부 소속 비밀 요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명감 뿜뿜, 영어 실력도 되겠다.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도 있겠다. 본인이 적임자라 생각했던 친. 내가 해볼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친의 스파이 활약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미군 부대 통역관 경력을 내세워 1948년 샹하이 주재 미 총영사관에 취직. 미국의 방대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하기 시작합니다. 스파이인 줄 모르고 친을 신임했던 미국. 친은 더욱 깊숙이 미국의 심장부로 파고드는데요. 한국전쟁 기간에 미 육군 통역관으로 활동한 친은요. 포로로 잡힌 중공군의 신문을 통역할 때 고의로 오역, 미군이 중공군을 반격할 기회 등 주요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꾸몄고요. 그리고 드디어 1952년에는 CIA가 운영하는 해외방송 정보국에 침투. 그리고 1970년부터는 미국 내 본부에서는요. CIA가 첩보기로 중국 본토를 정찰하고 있습니다. 번역 업무를 맡았던 그는 CIA의 비밀 공작 정보를 술술술 중국 측에 유출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신원조에 어떻게 했어도 안 나왔을 것 같긴 하다. 엄청 조사할 텐데 털도 안 나왔다는 거는 진짜 완벽했나 보다. 자, 그의 활약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1972년에는요.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중정책 변화 내용까지 은밀히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와, 남의 패를 다 알고 있게 해줬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미국은 친에게 공로 훈장까지 수여. 헐. 근데 이게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신원조는 아마 했을 텐데 해도 그 사람 뭐 옛날에도 신원조 다 한 사람인데 뭐 이제 통과 뭐 통과 통과 이렇게. 1940년대 얘기니까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좀 힘들죠, 사실. 중국에 무슨 학교 다니고 옛날이니까.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건 스파이 세계의 불변의 진리? CIA가 드디어 그의 정체를 눈치챈 게 아니라 친을 포섭했던 공작관 쿠이밍이 1982년 미국의 망명에 자백하며 친의 스파이 행위가 밝혀졌고요. 조사 끝에 1986년 간첩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은 형을 선고받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머. 야. 지난해 12월 미국 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온라인 매체의 보도. 미국 정치인들 중국 미녀 스파이와 성관계.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다수의 정치인과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일이 정말 커졌죠. 미국 정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중국 스파이의 정체. 그녀는 2010년대 초 캘리포니아의 한 주립대에 다니던 중국인 유학생 크리스틴 팡이었습니다. 해당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팡은 중국 정보기관 국가안전부 MSS 소속의 스파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내 정치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학 내 중국 학생 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했고요. 심지어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미국 공보국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 회장직을 겸임. 의원님, 논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덕분에 정치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조금씩 넓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로비스트 단체를 만드는 게 합법이다 보니까 저런 단체면 정치인과 만날 수가 있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딱 티가 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첩보 대상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인사도 있었는데요. 그중 그녀가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 당시 최연소 하원 의원이었던 에릭 스왈웰이었습니다.
2014년 스왈웰의 재선운동 당시 팡은 스왈웰 캠프에서 선거 자금 모금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인도계 출신 로카나 의원, 하와이주 하원 의원이었던 털시 게버드 등의 선거 기금 모금을 돕는 등 정치계 사교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겁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중서부 도시 시장 2명과는 육체적 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철저히 지방으로부터 올라가잖아요, 인사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또 주지사로 올라가고 그렇죠. 의회 의원들도 되고 상원에 뭐 나아가서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거니까. 빅픽처를 본 거네. 밑에부터 다 큰 그림을 그렸네. 그러나 그녀의 첩보 활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FBI가 MSS 소속 장교를 조사하던 중 그가 평범한 유학생 팡과 따로 만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던 겁니다. 허허. 근데 이게 쉽게 이렇게 뚫리네. 공개된 게 이 정도지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네. 자, 그런데 말이죠. FBI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5년 팡은 하루아침에 종적을 감추고 말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떠한 목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에게 접근했던 걸까요?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독일에도 연방정보국 BND라는 정보기관이 있는데요. 그런데 2014년 독일 당국은 BND의 말단 직원 마르쿠스 라이헤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 그에게 반역죄와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와. 당시 독일 당국에 따르면 스파이 라이헬은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우편물실에서 근무하던 중 BND의 기밀문서 3건을 유출, 독일 주재 러시아 영사관 내 비밀정보국에 발송한 후 발각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독일 정보국의 내부 정보 이런 게 유출되면서 보안이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스파이 명단 이런 거 있으면 아무 활동도 못 하게 돼 버리는 거니까. 갑자기. 그렇죠. 독일 입장에서는 뭐 난리 났네요. 큰일이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엔 반전이 있었습니다. 라이헬의 정체는 사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스파이. 오, 3달이에요? 3달이 그러면? 아니 아까 정달을 러시아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스파이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스파이이기도 하고 근데 공식적인 신분은 독일의 스파이고. CIA를 가리기 위해서 CIA 가리기 위해서 걸렸을 때 러시아 스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러시아를 찍어놓고 일부러 그런 증거를 몇 번 좀 남겨놓은 다음에 실제 중요한 정보는 CIA에 넘겼을 수도. 나는 그냥 돈에 환장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돈에 환장했다. 네. 자, 이 독일 당국의 조사를 보니까요. 스파이 라이헬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200여 건의 기밀 문서를 미국 CIA에 전달했습니다. 찐 정보는 CIA에 넘겼네. 아니 와 너무 세게 넘겼는데? 아 그래서 밝혀진 정체가 뭡니까? 러시아 스파이입니까? 아니면 미국 스파이입니까? 즉 독일 정보 요원이자 CIA의 스파이면서 또 러시아의 스파이인 삼중 스파이였던 것이죠. 야 영화로도 본 적 없다. 와. 난 이유가 너무 궁금해 이제. 자, 그런데 더욱 황당한 건 그가 삼중 스파이가 된 이유입니다. BND에서는 아무도 날 믿지 않았지만 CIA는 날 인정하고 믿어줬어요. 순진하네. 그리고 난 좀 더 짜릿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고요. 본인은 스릴 있는 스파이 영화 속 주인공이 됐다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조국에서 범죄자이자 배신자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스파이들의 위장 인생과 그 실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실제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최연소 비밀요원이었던 아마릴리스 폭스가 은퇴 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실제 스파이의 삶을 전격 공개했다고 합니다. 은퇴한 다음에도 그 회사 얘기를 못 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있죠. 비밀 유지 조약. 네.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공개합니까? 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좀 시시하겠는데요. 아니, 초를 들고 다녀요. 팍팍 치네 아주. 와. 좀 들어보세요. 들어볼게요. 일단. 들어보세요. 네. 한번 적어봅시다. 자, 전직 CIA 비밀 요원이 밝힌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1. 빠밤. 비밀 요원으로 사는 법. 자, 비밀선언 첩보 작전 수행을 위해선 위장은 필수. 그 중에서도 그녀가 택한 직업은 예술품 거래사. 아하. 자, 범죄 집단들이 돈 세탁 경로로 예술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관 약 10년간 샹하이와 파키스탄 등 10여 개국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동료 요원과 위장 결혼까지. 심지어 부부 요원들은 부부 관계는 정기적으로 하되 너무 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열정적인 관계를 갖되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이진 말 것. 이렇게 부부 생활에 대한 지령까지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거 다 신경 쓰면 부부 생활이 가능합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별걸 다 신경 쓰네.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2 빠밤. 그들만의 은밀한 접선. 자, 영화를 보면 홍콩에 눈이 올까요? 뻐꾸기는 혼자 옵니까? 뭐 이런 암호 같은 거 등교해서 네. 대답하고 막 이러잖아요. 어, 그런데 그녀의 책에 따르면 나와 연락하고 싶다면 별다방에서 라떼를 주문하세요. 전 세계인이 이용하고 있는 별다방의 기프트 카드를 활용. 정보원이 별다방 카드로 커피를 주문하고 라떼 금액만큼 잔액이 빠져나간 걸 확인한 뒤 24시간 뒤에 접선한다고 합니다. 와, 우와. 별다방 가서 이제 라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모르게 단순해요. 별다방 가서 라떼 시키면 당신 뭐야? 본인이 그 카드가 없으면 라떼를 시키든 프라푸치노를 먹든 아무 상관이 없는 나 거예요. 별다방 카드 있어요? 열 성공했네요. 자, 리얼 스파이의 삶 챕터 3 빠밤 스팅크. 스팅크? STINC. 이 스팅크가 뭐냐? CIA 요원들이 정보원들에게 하는 핵심적인 공식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시큐리티, 보안, 타임, 시간, 인텔리전스, 첩보, 넥스트 미팅, 다음 접선, 커버, 위장의 앞글자를 딴 약어인데요. 스팅크의 응용편으로 예시를 들면 현지 요원과 마주쳤나요? 시간 얼마 있죠? 긴급한 첩보가 있나요? 다음엔 언제 접선할 수 있죠? 혹시 걸리면 예술품 거래를 위해 만난 거라 말해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핵심 질문들을 통해 알아낸 정보로 불법 무기 거래와 핵 테러 등을 막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첩보 활동이 지금도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은밀하게. 그럼요. 우리랑 같이 별다방 커피 먹으면서 옆에서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리얼한 CIA 비밀 요원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신기한 반, 우려 반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자,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저자인 폭스가 근무했을 때 얘기고요. 이건 뭐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또 방식도 바뀌었을 테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쉬타는 걸로 약속합시다. 최근 전 세계에서 아주 핫한 한 SNS 앱이 휴대폰 속 정보를 유출, 일명 스파잉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윌 스미스, 저스틴 비버 등 유명인들은 물론 에콰도르 대통령 기에르모 라소까지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무려 8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인 동영상 공유 SNS 앱 B입니다. 나도 이거 깔았는데? 이 SNS 어플을 만든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는요, 사용자의 이름, 연령, 성별, 주소, 전화번호,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법령에 의해 국가 당국, 정부 기관과 이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요, 저거? 날 쳐다봐요. 저거 해요? 저 안 해요. 계정 있지? 계정도 없어요. 부럽다. 미국의 한 유명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B의 모 회사가 사용자들의 맥 주소를 비롯한 고유 식별 정보들을 수집, 심지어 앱을 설치하기만 해도 자동 유출. 어머머머. 이 맥 주소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요. 네트워크상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B에서 수백만 개의 개인정보들을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어머나. 만약에 여기 사실이라면 좀 찜찜하네요, 진짜. 그리고 지난해 8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요, 앞으로 미국 내 B 어플 사용을 금지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에 B를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B 퇴출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B 대변인은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앱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맥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요. 그동안 중국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았고 이제는 맥 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해명, 그리고 미국의 B 사용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정식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말았는데요. 마무리가 안 됐구나. 이렇게 B 스파이 앱 의혹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았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요. 뉴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아직 극장에 상영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스파이 영화 한 편을 입수해왔습니다. 영화? 나 좋아하는 그 맥카시 나온 영화. According to your information on Raven, you managed the U.S. Naval Unmanned Undersea Vehicle Program for 10 years. One of many, yes, but I can't discuss. 이 영화의 주인공은 미 정보기관의 전 직원. 요즘 뭐 돈 되는 일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나타난 구세주. Landry is $1,500 for a white paper about how new unmanned vehicle technologies will affect undersea exploration. 하지만 믿는 도끼에 맞는 뒤통수는 더 아픈 법. 그 구세주가 중국 정보당국의 첩보 요원이었을 줄이야. 뭐야. 결국 스파이 혐의로 체포. Daniel Landry? 그리고 그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작업이 계속된다는 살벌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아직 개봉도 안 된 거 우리가 이렇게 스포일러 해도 됩니까? 나 저거 볼 거예요. 그래요?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심하네.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 이름은 바로 FBI. FBI가 제작사라고요? 그렇습니다. FBI인데 약자 잘못한 건 빼더라 그게 아니라 필름 뭐 한 거 아니야? 약자만 뭐에 그래. F가 필름 바보. 연방 수사국이 아니라 F 필름 들어간 거 아니냐고요. 필름 바보 이놈. 뭐 이런 필름 거. 이 영화는 지난해 9월 중국 스파이로 포섭될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FBI가 직접 제작과 배포까지 한 26분 분량의 교육용 영화입니다. 26분? 근데 이제 이런 영화 같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약간 경각심을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정확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리얼 100%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2017년 당시 중국 스파이의 표적이 된 전 CIA 요원 케빈 말로리. 그는 중국 헤드헌터라고 주장하는 중국 첩보 요원에게 1급 국가 기밀 문서 등 총 3건의 문서를 몰래 전달하고 25,000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스파이 첩보 작전이 빈번히 발생하자 이렇게 뉴미디어를 활용, FBI에서 직접 나서서 영화로까지 만든 겁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했던 실제 중국의 인터넷 매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게 미국 아닙니까? 실질적인 조사나 증거도 없이 중국이 스파이 행위를 한다며 비난한다고 주장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거 알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닌지. 아니라니까요. 그 영화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치. 행위들이 사실은 첩보 행위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지라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바야흐로 전 세계는 K-브랜드의 시대죠. 문화 산업뿐 아니라 첨단 기술 발달로 한국은 명실상부한 IT 강국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우리나라가 또 하나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국내 A 업체가 개발한 위그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선급 인증을 획득한 것이죠. 아니 위구선은 뭐고 선급 인증은 뭐예요? 자, 이 위그선은요, 일명 물 위를 나는 배입니다. 위그선은 보통 수면으로부터 1m에서 5m 정도 뜬 채로 비행을 하죠. 그리고 시속은 150에서 200km로 기존 선박보다 최대 3, 4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4시간가량 소요되는 포항 울릉도 구간을 1시간 만에 주파합니다. 멀미 엄청나잖아, 좋다. 사실. 사실 되게 험한 데인데. 저거 멀미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렇게 날아가면. 울릉도 경기를 아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네. 가고 싶어도 이게 너무 험하니까 못 가는 사람 많거든요. 오래 걸려요. 혁명. 그래서 세계 각국이 위그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A 업체에서는 13년간 5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 그 결과 세계 최초 위그선 상용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시간도 아끼고 비용 절감도 되고 진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연구하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뭐요?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인 핵심 기술이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위그선 기술을 빼돌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바로 최초 인증을 받았던 A 업체의 퇴직 직원들. 이들은 퇴사 직전 위그선 개발 실험 데이터와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렸고요. 동종업체를 설립해 해외 업체와 생산을 추진한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만약에 위그선 기술이 경쟁국에 온전히 유출됐다면 연구비 500억 원? 아니, 그 이상의 엄청난 피해를 입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 연구비 500억은 아마 장난이었을 거예요. 장난이죠. 저걸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을 다 뺏기는 건데. 그러니까 산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국가 경제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게 다 빼나간다면 얼마나 큰 타격이에요. 국정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기술 유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예상 피해액은 무려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첨단 핵심 기술 유출, 산업 스파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학교 연구원인 중국인 탕주안이 FBI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FBI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녀를 중국 측 스파이로 의심했습니다. 중국 정보부 요원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 하하! 아, 접선하는 그런 거? 그렇지. FBI가 문제 삼은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명사진이잖아요. 그래요? 그때 제복이... 이거 중국 공무원들 증명사진은 뒤에 빨간 배경 저거. 네, 제복이잖아요. 제복. 잘 보세요. 아니 제복이면 뭐 군인인가 보죠 뭐. 그러면 군인이 연구원으로 위장한 거예요? 군인이 탕주안의 사진이 문제가 된 이유, FBI에 따르면요. 그녀는 자신이 중국 공산당과 연루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산당 군대인 인민해방군은 해외 첨단 기술을 탈취하는 중국 스파이의 핵심 조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지난해 5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요. 공산당과 연계된 대학 소속 중국인 학생, 연구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탕주안은 자신은 공산당과 연루되지 않았다며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던 건데요. 하지만 FBI가 그녀의 집을 수색한 결과 탕주안이 인민해방군 제복을 입은 사진을 발견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고 표기한 문서도 확인했습니다. 당원이라고 다 문제 삼는 건 그렇지만 그게 맞는데 그렇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고 발뺌을 했었던 게 이게 좀 의심스럽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체포된 탕주안은요. 군이 운영하는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복 착용은 필수였다고요. 라며 제복 사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체포되기 직전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 은신했던 만큼 미국은 그녀의 비자 사기에 중국 외교관의 협조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했고요. 탕주안 이외에도 미국 내에 수많은 중국 스파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 결국 탕주안은 체포되고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미국 국무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중국 스파이 정보센터라며 폐쇄를 명령. 2달 뒤에는 중국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취소해버립니다. 이거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커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더 이상 탕주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국가 대 국가로 싸움으로 번졌어요. 외교전이죠, 이제. 네. 어쨌든 이 안에 순수하게 공부하러 간 유학생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일관된 조치라 네네. 피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네. 이에 대해서 중국 입장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 탕주안의 기소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내 미국인을 억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로 대응. 양국의 외교 갈등이 극에 달하며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9년 4월 노르웨이 핀마르크주 북해 연안 수심 약 20m에서 시속 10km의 속도로 헤엄치며 타국의 해역에서 수중 탐사 중인 한 스파이. 이 스파이는요. 러시아의 비밀 첩보원으로 오가는 배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조업 중이던 어부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스파이. 당시 스파이의 정체가 세상에 공개되자 전 세계가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가 뭘 한다고 스파이즈들은. 물론 IQ가 많이 높긴 합니다. 아니 벨트 같은 걸 차고 있는데? 뭘 차고 있네. 자, 저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근데 안 먹어. 물고기는 왜 저도 안 먹어? 아니 그걸 못 먹게 훈련을 시킨 거지. 스파이의 정체는 바로 벨루가. 자, 그렇다면 이 귀염뽀짝한 벨루가가 왜 스파이인 것이냐? 보시다시피 벨루가의 목에는 양쪽에 카메라를 달 수 있는 특수 질감인 줄,
하네스가 묶여 있는데요. 하네스. 이 하네스를 자세히 보면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적혀 있죠. 네. 맞네요. 그리고 벨루가를 조사한 해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벨루가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러시아 해군의 스파이로 추정됩니다. 벨루가가 러시아 북방 함대가 위치한 무르만스크에서 왔다고 추측. 뿐만 아니라 과거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은 해양 포유류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돌고래들을 훈련시켜 왔으며 이 돌고래들을 어뢰 및 위험 물체 탐색, 배들에 접근하는 잠수용 적발 등 첩보 작전에 투입해온 점. 그리고 21세기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 해군이 돌고래 몸에 카메라를 설치해 첩보 활동을 하는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군사 작전에 돌고래를 이용해온 사례들 때문에 해양 전문가들은 벨루가를 러시아의 스파이로 추측. 하지만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극구 부인했습니다. 근데 뭐 스스로 지가 이렇게 지느러미로 이렇게 하네스를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네. 벨루가가 지가 입을 수 있습니까? 못 입어. 아니 카메라 어떻게 달아 지가. 누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네 진짜. 그럼 어쨌든 뭐 벨루가는 뭐 어쨌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스파이. 정도면 이제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지. 이제는 벨루가가 스파이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노르웨이 측은 벨루가에게 흐말디미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고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바다에 놓아주었지만 노르웨이 바다가 마음에 들었는가 봅니다. 허발디미르는 노르웨이 인근을 맴돌며 관광객이 떨어뜨린 핸드폰도 줍줍해서 다시 돌려주는데 저도 교육 받은 거야. 아. 이런 걸 빨리 사람한테 주라고. 이 정보 기계를 전달하는 역할. 당연하지. 이 노르웨이에서 선행을 베풀며 인기 스타로 등극, 스파이 생활 은퇴 후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전 세계 스파이들은요. 자국의 안보와 기술 발전을 위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첩보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건강도 안보에 직결되는 시대가 도래. 그래서 각국에서는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신 개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스파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 유명 언론에 따르면 백신을 둘러싼 스파이 전쟁의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중국. FBI를 비롯한 미 정보 당국은 중국의 해커들이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등 대학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해킹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중국이 제약사 같은 기업이 아닌 대학들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 대학들의 취약한 보안 특성을 노린 겁니다. 미 정보 당국에 따르면 대학 연구진들은 연구 목적으로 백신 후보 물질과 항바이러스제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약회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지만 제약사보다 해킹하기 용이한 대학들을 상대로 스파이 짓을 벌인 것이죠. 허허. 이거 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공유한 건데 그걸 노리고 또 스파이 짓을 한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스파이 전쟁에 뛰어든 건 중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영국,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 대외정보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해커 집단이 당시 영국 A제약사와 옥스퍼드 대학이 공동 개발 중이었던 백신 자료를 노리고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 그리고 지난해 11월엔요. 북한의 해커들이 백신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한국, 미국, 캐나다의 기업들에게 WHO를 사칭한 피싱 메일을 보낸 정황이 포착되는 등 각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혹은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서 해커 세력들은 백신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례 없는 세계적인 위기 앞에선 한 국가의 이익과 욕심은 잠시 내려두고 인류의 평화, 또 다른 발전을 위해 함께 극복하고 공생해야 하지 않을까요?